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신원식 장군님 모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이 미국의 움직임에, 우리가 트럼프의 움직임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 미국에 지금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이 보수 진영의 이 영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미국에 어떤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간의 대선, 또 그리고 그 지지율 변화, 이런 걸 김정은이처럼 역이용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활로를 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보관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소위 좌우,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그에 이제 반대하는 우리 자유우파 사이에 누가 트럼프한테 구애를 하느냐의 경쟁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트럼프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성적이 흔들어지고 트럼프 대통령 각하 만세라는 건데 아마 그거는 트럼프 귀에 잘 전달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줄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미국의 공장도 지어줄 수 있죠. 또 무기도 사줄 수 무기도 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함께 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합니다. 미 대선을, 트럼프 대선을 위해서 누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냐? 절대 불리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우리의 진정성 알아주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를 해봤자 트럼프는 기회도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선 구도의 그 트럼프의 대선 전략적 셈법에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파는 레버리지는커녕 그냥 트럼프를 향해서 달려만 가고 구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참한 우리 현실입니다. 전략적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북핵이 갖고 있는 북핵이 미국의 안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대선하고 떠나서 북한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ICBM이고요. 하나는 확산시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계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9.11 테러 같은 걸 만났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일 잘못돼서 그게 제3세력이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서 뉴욕 맨하탄에서 핵 테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뭐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미국의 안전은 뭐냐면 핵동결 플러스 비확산이라는 두 개의 고리가 있어야 완성이 되고, 핵동결은 미국 본토에만 위협이 해소된다는 의미고, 비확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협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핵동결. 그러니까 즉 전통적인 억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북한이 우선 ICBM을 포기를 해야 되지만 이 ICBM을 혹시 북한이 해놨다고 해놓고 동굴에 숨겨놓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생각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그럼 만일 최악의 경우에 숨겨놓은 게 있어서 뭐 한 1, 2주 만에 ICBM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 만일 ICBM을 쏘아서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쏘았을 때는 너는 정권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소 간에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있어도 되었던 양국 국민들의 감내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가 상호 공포의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상호 확정 파괴라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MAD 상호 확정 파괴 이론인데 북한은 좀 다릅니다. 왜냐,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평양 시민 수백만, 북한 주민 수천만의 목숨보다 김정은이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이 수백만 죽더라도 내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활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독특한 체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억제 이론의 한 90%밖에는 적용이 되고 10%의 여백이 남아있어 일반 억제가 안 된다.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 소련과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억제 이론이 북한한테 안 통할 수 있는 이 공백이 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확산. 비확산은 신뢰 기초로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나라냐? 중국, 러시아가 좀 못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러시아가
아니 그 핵무기를 팔아서 돈 좀 벌겠다고 그런 그런 짓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예. 북한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시진핑이가 지금 못된 놈이라고 하더라도 IS한테 핵폭탄을 팔지는 않을 거네요. 그러진 않겠죠. 두 가지죠. 그걸 팔아서 초래되는 문제에서 중국이 감내할 수도 없고 그거 팔아서 연명할 정도로 나라가 그럼 뭐.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를 좀 더 팔지 뭘 핵무기를 팔겠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팔게 되면 그 중요한 기술을 이전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파는 데 들은 비용이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그 중국 러시아가 그런 모험을 할 만큼 돈을 지불할 데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핵 비확산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북한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인권 문제예요. 중국 러시아도 인권이 심각하죠. 근데 북한은 뭐 세계 최악입니다. 인권이 저렇게 참호 국가는 비단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저런 인권 참화국하고 좋은 관계다? 트럼프는 말이죠. 김정은에 대한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개인적인 칭찬 안 하고 예컨대 북핵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평화를 위해서라면 독재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스탠스 같으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아니 미국 국민들은 메이플라워 타고 아니 왜 그 유럽에서 왔습니까? 자유를 개인의 인권, 자유, 재산권 이런 걸 하게 되고 재산권 침해하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영국하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패트릭 헬리가 외치면서 전쟁까지 벌린 나라예요. 미국의 보편적 가치가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이 담론을 미국에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을 이용해서 쇼를 하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국익, 세계 평화, 그리고 미국의 고유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가는 트럼프가 재선 가도에 결정적인 손해가 되겠다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뭐 미국의 민주공화당 이렇게 줄 설 필요는 없지만은 민주당한테도 지금 민주당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선 국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트럼프식 해법이 종국에는 미국의 국익과 세계 평화를 위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투쟁합시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워싱턴 간다고 트럼프 안 만나줍니다. 전번에 간다고 이야기했다가 부통령 만난다 했어요. 부통령도 폼페이도 안 한댔대. 안 만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어요. 공화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야당 대표들하고 책임 있는 행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가 만나면 내정 간수로 비추기 위험성 때문에 절대 금기시합. 절대 금기시합. 그러니까 한국의 야당 지도자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인적 들이대도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요걸 합체를 해서 이 여론이 일면 한국에 일으키는 담론의 영향이 있네 하면서 공화당 중진들이 만나자고 할 겁니다. 사정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나야 현저한 이득이 되게끔 이익구조, 이익의 셈법을 바꾸십시오. 그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수가 문재인의 1등, 우리는 2등에서 트럼프 쪽으로 달려가 봐야 아니 어느 사람이 1등 만나지 2등 만납니까? 2등은 경쟁이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쪽에 1등이 되십시오. 그럼 저쪽에서 이렇게 구조가 될 겁니다. 민주공화에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민주공화에서 경쟁적으로 만나게 해서 민주공화당을 미국의 정치 구조를 우리가 중심이 돼서 1, 2등으로 만드십시오. 이게 국력이 약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게 이승만 박정희예요. 그 형편없는 나라에서도 그 뛰어난 전략 해안이 있는 지도자가 만나면 미국 조야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목표로 1, 2등 줄을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아프리카의 홍해 입구에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지부티, 소말리아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통할 만한 나라죠. 딱 그 끝에 홍해 입구에 튀어나오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중동 그 위치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수에즈 운하로 나오려면 입구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지부티. 예. 그래서 지부티가 미국에도 기지 제공하고 중국한테다. 중국한테도 하고 또 뭐 유럽 나라에도 하고 그래서 지부티 그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니까 시진핑이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열을 해주고 그 인민공에서요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부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죠? 자기 나라를 미국도 넣고 중국도 넣고 했으니까 양쪽에 다 뜯어먹고 살고 거기고 기지 제공해주고 돈 듬뿍 받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황무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다른 형태의 레버리지를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공화당은 우파고 민주당은 좌파다. 또 미국의 뉴욕 타임스도 좌파고 워싱턴 포스트도 좌파다. 이렇게 이제 한국의 보수 진영의 범무식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대중들을 범무식화시키는 희한한 이런 선동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선동의 배후에 아마 문정권이나 이런 정보기관이나 공작기관이 개입해서 이런 선동을 일부러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의 이런 인용을 하다 보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를 인용하면 그때는 황장수는 저 좌파 언론을 인용한다. 또 민주당을 이야기를 하면 황장수는 좌파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목적이 있다. 제가 보수 지정 안에 아주 이거는 뭔가를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이제 성적이나 흔들어 제끼는 부분으로 보수들 대중들을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엊그제 그 판문점 시효를 하고 지지층에서 지지가 좀 올랐어요. 44%라서 취임 이후에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는데도 지금 민주당에서 한물 가고 있는 바이든한테도 10% 지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는 걸 보면 바이든하고 샌더스가 1, 2등인데 거의 상승 기류를 놓치고 이제 3, 4등을 하는 이 엘리자베스 워런가 이제 하버드 교수죠, 로스쿨.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연방 검사 출신 상원 의원. 이 해리스 두 사람이 여자 둘이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또 워런은 아주 정책을 탄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둘이가 마지막에 1, 2등을 다툴 것 같아요. 그 늙은 남자 둘이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 워런이나 해리스가 과거에 힐러리가 가졌던 기득권, 친기득권, 친월가, 그리고 이 좀 약간의 부패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초월하는 부분을 갖고 있고 여성 지지, 소수민족 지지, 젊은 층 지지를 모으면 제가 봤을 때 트럼프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미국의 대선의 향배가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대선 판도에서 트럼프가 계속 끌려가다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이 지금 그런 어떤 민주당의 바뀌는 동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장의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전선을 형성을 해야 돼요. 네. 누구 좋다 나쁘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좌우의 개념도 뭐 설명 복잡해서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우리의 좌우의 개념과 미국에 보는 좌우의 개념과 유럽의 좌우 개념은 틀립니다. 극단적으로 유럽의 아주 극좌파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보적 위협으로 유럽도 대응을 했죠. 그런데 유럽 내에서의 유로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좌파 성향은 뭐 그렇게 오히려 우파, 극우파인 파시스트 밑에 고통을 받았지만은 한국처럼 소위 좌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죽창을 들고 유럽 사람도 찔러 주겠습니까? 아니죠. 이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는 우파고 저기는 좌파다. 또 그걸 번역을 말이죠. 리버럴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폭망합니다. 리버럴이 왜 나빠? 그렇죠. 캐나다도 리버럴인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발 한국에서 나뉘고 있는 한국적 현실, 6.25 전쟁을 거쳤고 좌우익 대립을 했고 좌익들은 이제 악마적 좌익이죠. 그 개념하고 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서 하고 소비에트 좌파나 이런 극좌파가 아닌 그냥 레프트 라이트라고 하는 일반적인 좌우는 정책적 날개입니다. 그 나라 체제 다 유지하고요. 안보 중시하고요. 그러니까 그 분리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친구를 놓친다는 우선 전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나와서 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뭐 간단하게 트루만 대통령 한국전 참전 결심했습니다. 한국전 조기 끝내고 빨리 이 회담 마무리하겠다고 공화당 아이젠하워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에서 어쨌든 박정희 5.16 인정하고 한국에 전폭적인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월남 참전 고마워해주고 그것을 한국 입장 고려 안 하고 대만 그 월남 버리고 한국의 7사단 빼면서 그 누가 했습니까? 공화당이 닉슨이었어요. 물론 또 민주당 카트가 나와서 77년부터 아예 주한미군 몽땅 빼겠다 나왔고 레이건이 나와서 다시 한미동맹 튼튼해졌죠. 레이건은 공화당이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특정 선으로 우리 국익 기준에서 보면 어떤 때는 공화당이 유리하고 어떤 때는 민주당이 유리한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 우리 국익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도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해 하노이에서 노딜을 했지만 지금 보셨죠?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야기하니까 그거 뭐 우리한테는 위협이 안 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국 니네 거야. 그리고 그 정도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많아? 이런 이야기 했죠.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문재인하고 서로 야합을 해서 김정은이까지 끌어들여서 쇼를 계속하면 작년 6월 10일 날 거기에서 자유한국당 6월 13일 재미 보셨나요? 완전히 망했죠. 지방선거? 트럼프가 날짜 합의해 주는 바람에 그냥 하자 말자 지버린 거죠. 그럼 그걸 여기 그 제동 걸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만나주지도 않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부터 뛰어가서 업소할까요? 우리 애국 시민들 백악관 앞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플랜카드 써준다고 데모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만세 할까요? 그 다음에 무슨 GP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각하에 대한 경례가 식순에 있답니다. 그런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은요, 민주당의 담론이 주가 돼서 당장 그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오니까 나왔잖아요. 저렇게 북한의 핵무장국 인정하게 되고 요새 미국의 국익과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문명에 반하는 짓이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의 담론이 우세해져서 트럼프가 이 쇼를 해가지고는 대선에 불리하겠다고 하는 이익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의 이상한 선입관, 맞지도 않은 선입관을 가지고 미국 정계까지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무식에도 보통 저는 좀 말 직선적으로 하는데요. 보통 무식하지 않으니까 이런 한국의 좌우 논쟁을 미국에 단순하게 끌고 가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의 일부 리더라거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대중들을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 중에서 저는 공작적인 측면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운신을 점점 더 수구 꼴통처럼 몰고 가서 보수가 지금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그 공작조들이 이미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권력의 어떤 사주나 연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현재의 이 위기 국면에서 안보 위기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자기의 어떤 이해에 밝은 국익우선주의자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미국 민주당은 이번에 판문점 시효를 일제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건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럼요. 어떻게 저런 사기를 트럼프가 김정은이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럴 때 한국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당에 어떤 팀이 짜져서 미국 민주당을 돌면서 지금 한국의 안보와 정통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동맹 이런 부분에 입장을 같이 해달라 하면서 트럼프를 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래야 미국도 트럼프도 조심을 해서 한국의 반미 감정, 반 트럼프 감정이죠. 반 트럼프 감정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 교민들을 향해서 트럼프를 제발 찍지 마라. 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똘똘 표를 갖다가 뭉쳐가지고 지금 반 트럼프로 내년 대선에 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서 김정은과 붙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쇼를 해서 총선판을 끝내버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일부긴 하지만 우리 이제 자유우파 중에서도 건전한 상식이 있는 분들이 많죠. 뭐 많고 하는데
일부 이제 약간 근본주의적 폐쇄성에 빠진 분들은 예. 자, 트럼프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은 예.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예.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것은 위장술이다. 트럼프의 신묘한 전략의 전지전능이죠. 일단으로 예. 이렇게 잘 꼬셔놓고 한 방에 해결한다. 꿈입니다. 한 방에 해결.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한 방이 북폭이라고 아직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란 하는 거 봤죠? 저 사람 군사적인 액션 할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7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까 어제 제가 화염과 분노의 그 사실은 오히려 문턱을 낮췄다고 제가 그걸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각 북폭을 흔들면서 아주 솔직히 자유우파 운동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늘 제가 그랬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야당의 정의당의 모 의원, 국방위 모 의원은 김종대구나. 예. 북폭할 가능성이 자기는 4%밖에 없다는데 저는 제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저보다 어떻게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경고를 했어요. 북폭하면 거기 몇 사람은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90% 이상이 젊은 사람 볼 때는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뜨끔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공포가 어떻게 됐어요? 2018년 허접한 문재인이 평화소에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파문점 쇼라든지 평창부터. 군사회담 평창부터 다 넘어가 버린 멀쩡한 거죠. 제가 전쟁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그렇죠. 거죠. 그래도 전쟁을 문재인이 막았지 않느냐. 예. 문재인이 외교의 천재의 기본은 좌파들이 무식하게 몸빠가 돼서 문재인을 찬양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그 반 정도는 우파들이 주장하는 저 위험한 방식 네. 국내적으로는 뭐 군인이 나와서 구테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는 그 트럼프가 북폭한다든지 전부 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군인이 나와서 뭔가 난리를 부리는 것을 해법이라고 제시를 하니까 그게 예. 그렇지 않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됐어요. 지금 또 트럼프가 하지도 않을 이게 매달려서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발 북폭을 향해서 또는 어떤 댓글을 보면 청와대까지도 같이 그냥 미사일로 날려달라는 물론 뭐 과격한 울분의 차이고 그 심정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과격한 주장을 현실성 없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내년에 평화소가 또 더 잘 먹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기대나 호감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트럼프가 해야 될 방책에 대한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호감은 나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우리가 지성과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야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 애국심이란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냉철한 지성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장군님, 네. 지금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 네. 이제 반도체 같은 네, 네. 핵심 소재 부분을 수출 규제하면서 이제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북한과의 대북 제재 부분을 한국이 위반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지금 이렇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물자라고 부르는 부분을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 유럽에 심지어 아베는 어느 나라에서 화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우대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일본만 한국에 대해서 안보에 우려가 있음에도 우대 대우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거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침묵을 지키고 일본이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명분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 안에서도 저도 이 한국 정권이 북한에다가 지금 불법 환적이나 이 북한의 석탄 밀수에 관계되는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불법 환적을 단속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부 뭐 유엔 제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국이 그런 짓을 했다는 전력들을 사실은 뭐
좀 우회적으로, 알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리고 강조지. 실제로 그 제재 리포트를 가지고 예, 예. 우리 일반 국민들 공개는 안 됐지만은 네.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예. 우리 관료라든지 와서 항의도 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 예. 제가 그 업무를 직접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국방부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전략물자 관리 제도가 제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할 때 그걸 담당하는 가가 제 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하시겠네요. 누구보다 이 국제 레짐을 잘 아는데 예, 뭐 예. 여러 가지 있어요. 화학무기 제한하는 거, 생문화무기 다 있지만 크게 이제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아예 제외하더라도 일반 전략물자 관리하는 것을 바세나르 체제라는 예, 바세나르 게 체 있고요. 협약이라고. 예. 핵공급 그룹이라는 거죠. 핵무기에 관련된 예. 핵미사일에 관계된 예.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나 간단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또 무슨 미사일 예. 그러니까 핵탄두를 만들었던 것은 뭐 어차피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그거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핵융합 기술이 뭐니 뭐 다 있습니다. 예. 특히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핵분열된 것을 예, 이용해서. 핵융합 물질을 하려면 삼중수소나 리튬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생산하는 나라 몇 나라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들이와서 사실은 영변 근처에 리튬 생산 지식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미국 측 항공사진에서 이미 찍어서 그건 제가 뭐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벌써 징후가 나왔는데 이게 행구로 봐서는 초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뭐 수입을 했겠지만 뭐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제일 알기 쉬운 게 이제 미사일인데요. 우리는 고체 연료, 우리 한국도 고체 연료 미사일 핵탄두가 없는 현무2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대개 고체 연료 미사일은 부품이 한 2,000개 됩니다. 좀 단순합니다. 이제 북한이 지난번에 화성계열 2017년 쏜 ICBM이나 괌까지 날아가는 IRBM, 화성 12호 이런 것 같은 액체 연료 미사일은 좀 차이 있는데 대개 5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 자, 그 중에서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한 몇천 개. 이게 첨단 ICT, 탄소 섬유 같은 복합 소재, 소재도 들어가고 그렇죠. 우주 기술, 뭐 나노, 뭐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게 반도체죠. 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요걸 자체 부품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방대한 첨단 화학, 소재, IT 같은 반도체, 우주 기술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북한 생산 모두 100% 밀수에서 지금까지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그럼 밀수를 어디서 했을까? 장소면에서 보면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으로 뭐 통로가 수출이 됐을 거고. 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줬겠느냐? 그러니까 2000년 중반 이전에 좀 이런 게 면밀하지 못했을 때는 정부에서 공인한 적은 없고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는 일부는 유럽에서도 그 뭐 이렇게 이 소위 오파상을 이용해서 살살살 수입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이 2006년도 10월 달에 1차 핵실험하고 난 뒤는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2001년 9.12 테러가 난 뒤에 미 재무부에서 쉽게 말해서 1차관은 진통제의 재무고 2차관 보는 차관은 뭐냐면 테러 자금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군사작전과 함께 돈줄을 말려야 줄어든다. 그래서 빈 라덴이 나중에 힘을 못 쓰게 된 겁니다. IS가 저렇게 쪼그라드는 것은 금융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이만한 유물하고 달러에 돈 넣어서 물물 교환하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하면 그 거래량이 100분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쳤거든요. 그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제재에 들어가니까 그거 잡으려다가 사실 2005년 9월 19일 날 테러 자금 말리려다가 우연히 방코델타 아시아에 북한 자리에 적은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전 세계 이런 전략물자 관리가 점점 철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사실은 한국이 중요한 통조였다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 압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미사일 동체 있죠? 미사일 그거 쇠 아닙니다. 탄소섬유. 세라믹이죠, 저게. 탄소섬유에서 이 실을 짜요. 만일 저게 쇠였다면 ICBM 같으면 지금 탄소섬유로 만드는 미사일보다 한 10배 정도 커야 돼요.
그니까 테레 강도에서 봤을 때 테레 못 싣습니다. 이동 발사대 싣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또 고정 가지도 발사대. 못하게 고정 발사대. 나사에 보면 저 달 날아가는 로켓 쏘는 거 있죠.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쏘다가 첨단 폭합 소재가 나오면서 모든 미사일 ICBM까지 차에 실거든. DL로 가는. 이게 탄소 스미가 가지고 있는 강도와 무게가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북한 탄소 스미 생산 못합니다. 탄소 스미는 미사일 쓰는 거 왜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골프 그라파이트, 낚싯대. 낚싯대 이런 데 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순도가 제일 좋은 거는 쉽게 말해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것은 미사일에 쏩니다. 그다음 민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계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업계 탄소 섬유 업계의 중요한 그 CEO들을 제가 한 2년 전에 몇 년 만나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탄소 섬유에서 고순도는 우리 현무 미사일 기준으로 해서 한 20발 내지 30발 그럼 자기들이 ICBM 만드는 거 한 5발밖에 못 만든대. 그러니까 북한한테 줄 게 없어요. 그렇네요. 자기 거 만들기도 급해. 저것도 용도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가서 또 이 관세청이 적발된 적도 많아요. 사건이 지지부지 돼서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낚싯대 그라파이드 만든다고 수입을 해와서 그게 흘러들어가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개 부품 중에서 5천 개 정도의 핵심 부품은 사실은 지금 거의 한국에서 대단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2012년 4월 12일 날 북한이 이제 그때 2012년 12월 12일 날 대선 직전에서 온 거는 성공했고요. 4월 10일 저건 정책국장 할 때니까 잘 알죠. 그때 실패를 해서 우리가 수구해 왔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 정권 때는 산업에 영향이 있을까봐 면밀하게 안 했고 근데 지금은 통제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좀 약했던 거고 지금은 글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이제는 정제유도 주는 판에 노골적으로 주술 가능성이 많고 북한이 저렇게 지금 아마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막 미사일을 엄청나게 실전 배치하는데 한국의 부품 소재가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내가 일본 측의 합리적 의심인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일본 사람은 잘 헛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질러보고 막 이런 상당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고 한 가지를 이걸 더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미사일은 위성 항법으로 위성각 통신을 통해서 이게 다 궤도를 이게 통제되는데. 그런데 미사일 같은 군용물을 유도하는 것은 상용 위성 체계로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용 위성 체계는 상용 위성 체계하고 별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우리 상용 GPS 서비스 받지 않습니까? 여기 황장수 요 3층인데 건물 앞까지는 올 수 있잖아요. 3층까지는 못 찾아오잖아요. 못 찾아오죠. 군용은 이걸 찾아가야 돼요. 3층, 10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찾아가는 위치를 상용은 2차원이면 가능한데 이건 3차원으로 가는 고도가 중요하거든요. 고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걸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위성이 훨씬 많이 들겠죠. 독특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전 세계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딱 4나라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GPS 체계, 중국의 바이두, 바이두. 그 다음에 나토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라노스 딱 4개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GPS가 100이라고 그러면 유럽의 갈릴레오가 한 50점 됩니다. 러시아의 글라노스가 30점, 중국 바이두가 한 10점 됩니다. 그만큼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미사일을 사도 미국의 군용 GPS 체계의 서비스를 안 받으면 그 미사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삼성 갤럭시 폰 새 거 하나 샀다고 칩시다. 기기국 서비스 없으면 그 좋은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핸드폰에 좋은 기기국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주 질 높은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허접하지 않은 게 나토하고 미국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가능성 제로잖아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위성 항법 시스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부정하지만 상용 GPS를 받는다면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아베가 그걸 제기했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봅시다. 자, 시험 발사를 무기를 계속했다. 시험 발사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가지고 야전에서 제대로 되는 거 시험하겠죠. 네. 그 야전 시험이라고 해요, 군대에서. 예. 시험이 완료돼서 이만하면 되겠다 된다. 하면 실전 배치하죠. 예. 그것을 우리 군의 용어로는 전력화라고. 전력화. 예. 근데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시험 발사 위협 안 됩니다. 실전 배치됐을 때가 무기거든요. 시험 발사는 무기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시험 발사는 몇 개 부품을 밀수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이스칸데르 했다 이겁니다. 위협된다. 이스칸데르를 양산해서 실전 배치하려면 다량의 부품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걸 차단하면 양산 및 실전 배치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산 및 실전 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 못 잡은 밀수를 다 못 잡은 해도 그것을 엄격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폭증하게 되겠죠. 그렇죠. 숫자가 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스칸데르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시킬 미사일을 만드는 시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100발 만들지 못하고 10발을 만든다든지 10발을 만드는데 1000발 이상 되는 소용이 되면 북한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설사 만들다도 몇 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소요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능력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도 안보위협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이게 뭐 일본이 아베가 뭐 반일 감정 또 문재인이가 또 펌프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징용 어쩌고 징용 그것도 대한민국이 잘못된 건데 약속인 거 어쨌든 그 논의는 별도로 하고 뭐 아베가 밉니 뭡니 아닙니다. 아베는 정상적으로 이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한국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던 그게 좌파들 생각도 있고 좌파들의 기생을 해서 조금 푼돈 벌어보겠다는 한국의 졸부 양아치 건설 양아치 장사치 건성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던 이걸 드러내야 이걸 우리가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가치를 인정한다면 자유한국당 이런 데 좀 주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북한이 신형 무기를 개발해도 실전 배치를 못하도록 막으면 우리가 시험은 못 막아도 실전 배치는 막을 수 있는 또 제3의 길이 있다는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이런 부분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상당한 부분 운동권 출신들이 하는 회사 등을 통해서 북측과 연결을 가져서 그것이 옛날에 간첩단 사건으로도 이렇게 진전이 된 적도 있고 또 북이 어떤 그런 사람들의 하청 구조를 엮어서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구조도 갖췄다. 그래서 충분히 북한테 협조하는 그런 업계의 분위기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군님이 말씀하신 내용을요. 지금 아베가 북한의 전략 물자가 한국을 통해 흘러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디만 더 볼까요? 예. 우리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간첩 신고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은근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담배값을 잘 모르는 사람, 산에서 농가에 흙 묻히고 내려온 사람 신고를 해서 많이 교육받았죠. 요새 그런 간첩 없습니다. 군부대 정찰할 필요 없어요. 구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 아니 뭐 백두칭송위원회까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는 남조선에 내버려둬도 남조선의 애국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만 하겠어요? 산업 스파이만. 북한의 스파이의 핵심은 산업 스파이로 옮겼습니다. 그 산업 스파이의 핵심이 뭘까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핵심 부품 및 기술 밀수를 하거나 기술을 절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가장 큰 구멍이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깊이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